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치고 이제 증거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을 간과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서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절차를 갔다는 거죠. 이때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따라서 이 치유될 수 없다는 이 항목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 잘 아시죠? 변호인, 국선변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진행했다면 이는 뭐죠? 예,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를 위협하고 이러한 위협한 공판 절차에서 이런 소송에도 무효다.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그죠? 항소심에서 치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피고인이 공소장 9번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언제까지요? 제1회 공판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볼까요?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건 1번이 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자, 요 대목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도 될 수 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다는 거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가 없죠. 자, 2번은 의사 확인하는 조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심원들의 평결 방법이죠. 원칙적으로는 만장일치지만 아니라면 다수결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한지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또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에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대목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신청 기간입니다. 2번 예, 그렇지만 1회 공판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질문.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의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뭐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예. 요거는 앞에 1번하고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공소장 9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여기서는 2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해 사건을 지방법 보는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죠. 원래 합의부로 공소가 되게 되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 판사 사건이 되었다. 그럴 때 단독 판사에게 이송하지 않죠. 재배정하지 않습니다. 재배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참여재판이 진행됐다면 비록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즉 여기서 보시면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변경인데 공소장 변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예. 법원주의법 제32조 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 병합 있죠?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의한 사건도 대상 사건이 된다는 거. 대상 사건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의사 확인해야 된다는 거 서면 등으로.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된다는 거. 이거 나머지는 받던 질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까요? 예,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예,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대상사건이고 의사 확인이고요. 3번 질문은 그 다음에 타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역시 옳지 않은 건데요. 이건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피고인은 공사구번을 송도할 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때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 그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원하는 것으로 본다. 이 대목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공판절차 갱신이죠.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있는 때 개시된 이후에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있다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배심원 수예요.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7인이다. 그래서 부인 7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절차에서 주요 내용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는 있다. 홀수네요, 여러분들. 예, 다만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붙여야 되죠. 이건 반드시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공판준비 절차에 붙이기 전에 이거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하지 않겠다라는 대결정이 있다면은 공판준비 절차에 반드시 붙일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역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3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공소지기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었지만 또 역시 공소장 정리되면요 통상 절차로 이거 아닌 거죠. 예,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다 그랬죠. 이럴 경우에 당의 배심원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네, 2번은 봤던 질문이 되어 있고, 예. 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해서 지방법원은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거. 관할 문제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3번 질문이 틀렸어요. 신청에 의해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나 법률 전환 일정을 갖춘 경우에 직권에 의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직권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죠. 이 3번이 틀렸고요. 예, 원칙적으로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절차를 했다면 무효라고 하는 거죠. 1번이 그렇고, 예, 그리고 계속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는 거 2번이 되겠고요. 예, 만약 배제 결정이 없다면 공판준비 절차에 붙여야 한다는 거 이게 4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까요? 역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옳은 질문은 1번이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증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동 공판정 외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거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등 법정 외에 증거조사가 행해지는 경우
예, 이때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도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의 출석권, 출석 의무.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피고인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누구에게?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죠?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함부로 필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 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때는 뭐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필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게 틀렸고요. 자, 예, 이 재판의 경우에는 간이 공판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3번이 틀렸고, 예,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계속 참여했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배심원이 됐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의 갱신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비 배심원을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네, 이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공판 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있더라도 재판부의 병에 없는 한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새로 재판에 참여했다면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것이 틀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배심원 수가 원칙적인 수가 되는 것이고, 이때 결혼에 대비해서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배심원이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둔 규정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예,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데, 다만 그런 의견에 법원은 기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런데요. 여기서는 4번 질문이 틀린 거죠. 그래서 공소지기로부터 공판준비 기일이 종결된 날까지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판준비 기일이 종결된 언제까지요? 다음 날까지예요. 이게 가끔 함정 문제로 나옵니다.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것이고요. 자, 1번은 예, 신청 기간이 되겠고, 공판 절차 갱신이 되겠고요. 6번. 예, 이때는 그냥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17번.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에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배제 결정에 관한 그 동법 제9조 1항을 보게 되면, 법원은 공소제기와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2호에 보게 되면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네. 따라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디가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규정인데 필요적 규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틀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맞죠. 우리 동법 3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외부인도, 그 다음에 2번 예, 직권 전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법관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거. 예. 다음 18번 문제. 의외로 문제가 많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건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여기 이 대목인데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일에 출석한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 선정은 될 수 있지만 면제되는 거죠. 이 국민참여재판을 내가
5년 이내 했으니 이번엔 빼주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과거 5년 이내 배심원 후보자로서 선정에 출석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무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은 예, 우리 조문 단서에 나와 있는 거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법 5조에 해당되는 사건은 제외된다. 원래 대상 자체가 합의부 관한 사건이었잖아요. 예, 합의부 관한 사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지법 5조에 해당되는 사건은 법에서 제외시켜 놨죠. 그래서 1번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표시했다면. 그 다음에 배심원 수는 사형 무기 징역이나 무기 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인, 그 외에는 7인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주연이 인정했다면 5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중 예, 옳지 않은 거네요. 역시. 자,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피고인의 재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도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9조의 8조에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은 9조 1항의 배제 결정이나 10조 1항의 회부 결정이 있거나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거는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합의 관련 사건이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일 이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 이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법원은 공소지기일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다음날 기억나시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즉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과연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능한데요. 정답 제가 잘 표시해놨군요. 3번이 정답이죠. 네.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 여기 이 앞부분이죠. 참여재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 절차로 심판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 별을 선정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국민참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 예,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예, 틀린 것은 뭐냐 이건데요. 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노법 286조의 2, 즉 간이공판 절차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심원 또는 예비비 핵심원은 법원의 증거 능력에 관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양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심리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참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번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겠죠? 네,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서면을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한 때 그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거는 이제 이 항은 이제 배심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재판장의 허락 없이 평이나 평결 또는 소유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의논을 할 수도 없어요. 재판장의 의무죠.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해야 하고 증거 유죄에 관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심리 관련 배심원은 그런 설명을 들은 후에 유죄 무죄에 대한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재판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국민참여재판, 즉 공판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수한 공판 절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증거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증명의 기본 원칙에서 첫 번째 증거재판주의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증거법에서는 사실은 여기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린 바 있어요. 증거재판주의다. 즉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만 이제 사실이 어떤 사실에 따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기도 하고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기도 족하기도 합니다. 그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범죄, 무엇이 범죄가 될 것인가? 즉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존부 그리고 범위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관련된 것, 즉 범죄 성립 여부, 범위와 관련된 것, 그것은 뭐죠? 예,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는 엄격한 증명, 즉 증거 능력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한다면 그럼 증거 능력을 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증거 조사도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증거법에서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증명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이 나오고 증명에 관한 법칙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각각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리스크의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관식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객관식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 증거, 전문 법칙은 워낙 내용도 방대하고 또 실무와 직종의 관련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문 법칙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보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신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우리 판례는 고소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소송법적 사실로 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에 법률상 가중 감경 사유. 네, 요거는 엄격한 증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국가형벌권의 발동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국가형벌권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죠? 국가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소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 사실, 특히 소송법적 사실은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을 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고죄에서 고소가 있느냐 이 여부는 이거는
범죄 성립 요건,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진 범죄 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그 범죄 이후에 당해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당해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처벌을 관한 의사표 시 이걸 우리가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소는 범죄 성립 요건도 아니고 처벌 요건도 아니고 법률상 가중감면 사유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번은 이제 엄격한 증명의 요건이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적법한 증거 수준을 거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범죄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범죄 성립 요건이니까.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 요건을 구비해야만 형용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형용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그때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당연히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자백배제 법칙으로 오셔서 이 자백배제 법칙도 주관식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쉽게 말하면은 고문, 폭행, 협박, 고문, 폭행, 협박, 기망, 기타 요 사유로 자백을 얻어냈을 때 이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고문, 폭행, 협박, 기망, 기타의 사유로 자백을 얻어냈다. 이런 자백을 우리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그래서 이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고문, 폭행, 협박, 기망, 기타 사유예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임의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백이 어떤 증거로서 그때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왔다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전제가 이 자백의 임의성이 있어야 돼요.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312조 이하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자백배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린 건데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백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판례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는 얘기는 고문, 폭행, 협박, 여기 또 하나 빠졌네요. 신체 구속에 부합한 장기화가 빠졌네요. 기망,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고문 등이 없다는 거죠. 없다. 그죠? 없다. 그런데 없고 이러한 고문 등이 없었고 단 한 가지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이거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자백배제 법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임의성이 있어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그러니까 자백배제 법칙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 없고 우리 판례는 위법수의 증거 배제 법칙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백배제 법칙 여러분 주관식 공부하실 때 이 자백배제 법칙의 본질을 그죠? 본질을 위법배제설로 보게 되면 요 기만 기타 여기에 그죠? 위법한 수사도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니 이런 시각에서 즉 위법배제설에 의한다면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도 무엇에 의해서 증거능력 부정할 수 있어요? 자백배제 법칙에서 증거능력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불이익할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를 하지 못한다. 자백의 보호법칙이 되겠고 13일간 불법 구속 가운데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이건 신체구속 그다음 장기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한 후에 검사에게 동일한 자백을 한 경우 자 경찰 조사 시에 임의성이 없는 심의 상태가 검사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앞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다. 반대로 그러한 심의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에 대한 자백도 증거능력이 없는 거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이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에 다시 피의자를 소환해서 공범들과의 조직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관이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즉 고문 등이 없었다 이런 뜻이고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곡본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인지의 증거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자백 배려 측의 증거 능력 부정할 수는 없지만 위법수의 증거 그래서 위법수의 증거 배려 측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지만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이게 바로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이고 2차 증거는 독수의 과실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죠? 수사기관이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은 채취된 지문을 위협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해서 위법수의 증거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불법하게 압수해 왔다. 그 이후에 지문 채취했다면 이거는 위법한 2차 증거가 되겠죠. 근데 범죄 현장에서 먼저 지문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했다면 이미 위협하게 수반한 증거 이전에 채취한 것이니까 이거는 2차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본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체물의 압수 사항이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이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증거 수익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얻은 증거는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이 뜻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형사소송의 목적이 실적 진실의 규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적법 절차 원칙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인권국가, 문명국가에서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무리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범인을 국가와 형벌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 이거는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4번을 보시면 재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강의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캔맥주와 같다. 병맥주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따면 다시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리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재집행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이제 위수 매력칙의 적용 범위고요. 진술 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 증거에도 사실은 비진술 증거에도 왜 이런 문제 나왔을까? 과거에는 이거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이 즉 위법 수의 증거 매력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2007년부터 그런 명문화되기 이전에는 위수증 매접칙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판례는 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비진술 증거의 경우에는 성상의 변경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미수증 매력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입법화 시켜놨어요. 이른바 나체 사진 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 2번입니다. 그래서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건 이제 사인의 그 위법행위 가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위법소의 증거는 수사기관이 하는 건데 만약에 위법을 사인이 저질렀다면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그 증거도 과연 위법소의 증거 배려칙에서 증거를 부정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위법소의 증거가 아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확립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익 형량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그 증거의 위법성, 즉 그 위법한 증거가 갖고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사인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그 기본권 이걸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를 형량에서 판단하자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과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녹음했어요. 그 녹음 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됐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된 증거는 아니다. 즉 대화자이죠. 대화자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대화자 일방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감청, 불법 돈청이 안 돼요. 우리 판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어찌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를 모두 고른 것은 뭐냐? 자, 이건데요. 자,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증거. 다시 말하면은 증거 능이 없는 증거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기억을 볼까요?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미서를 압수하고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하지 않았다면 거죠. 네. 이 칼과 미서를 기초로 한 제2차 증거인 이미지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도 역시 위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건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든요. 발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2차 증거도 증거능이 없다. 우리 판례는 영장주의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시죠? 최근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그 혈액 채취, 강제 체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그냥 그 음주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체열의 그 뭐라 그럴까 필요성은 커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런 경우에 그 일정한 병장지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체열한 건데 역시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디귿 이거는 강제 연행 상태에서 받은 자수서니까 이 강제 연행이 뭐예요? 우리 형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증거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공소직에 의해 그 강제 처분에 관한 권한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 판사로부터 받은 영장을 발받아서 압수한 거, 압수수색한 거 역시 이것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옳지 않은 건 뭘까? 이건데, 이건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예, 수소원 2의 지방법 판사,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봤던 거고, 예, 강제체열로 인한 거 역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소유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하니까 이거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 이래야 되겠죠? 예, 이미 제출물의 영치니까 이거는 아닌 자로부터 하니까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4번 옳지 않은 것은 뭘까? 이건데요. 예, 이거는 4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가압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장은 사건 단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누구? 가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을병 사이에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해서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면 미 녹음 파일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더라도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이 영장의 적용 범위가 아닌 거죠. 따라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즉시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1번이에요.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1번과 같이 압수한 별개의 증거를 피압사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미 제출을 받아 다시 압수했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 행위와 최종적인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위법은 있지만 다시 돌려줬다가 받은 거니까요. 예, 그때는 적법하게 된다. 그 위법성이 단절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의 터자와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헌법 308조 2에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서 원칙으로 유죄의 증거를 쓸 수 없다. 네, 이거는 그 판례인데요. 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대화자. 근데 대화자가 아닌 자, 그죠? 대화자가 아닌 자가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건 판례니까 하나 기억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위법수집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건데요. 예, 이거는 3번이 정답이 되죠.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법정 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내 없다는 것이 판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보안 문제로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첫 번째 영장을 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당연히 위협한 수사가 되겠죠. 네.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의 법정 진술은 이거를 터잡아서 이뤄진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없다. 이게 틀렸다는 건데요. 우리 판례는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이때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고 나서 이 2차 증거 법정 진술은 40여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를 받고도 진술을 한 거예요. 법정 진술이.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쓴다면 이건 좀 문제로서 출제미 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예, 위법수의 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범위가 1번이고요. 예, 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진술거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차한 증거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다. 예, 이게 이른바
해설에서 잠깐 나옵니다만 간통피고 사건에서 남편이 그 부인이 동거한 그 동거남의 집을 몰래 들어가서요. 예, 침대 시트 등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건 사인이 위협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사인이 위협하게 증거를 수집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예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두고 갔네. 소리가 다 멀리 해질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래? 아, 이거 빼놓고